19세기 미국에서는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금광이 발견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자! 금광이 발견된 지 약 20년 뒤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열차까지 등장했습니다. 금광의 대륙 횡단 열차에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의 부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호재가 겹친 이 시기에 당시 살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거지가 넘쳐났고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조차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유명하다는 경제서적을 모두 독파한 독서광 헨리 조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는 전부 어디로 가고 다들 이렇게 빈곤한 거지? 사회가 이렇게 진보했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 거지? 그로부터 약 200년이 흐른 후 21세기 한국에도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자! 한편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암호화폐, IoT,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까지 호재가 겹친 이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부어도 자기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가치들로 사회의 부는 이렇게 커지고 발전하는데 정작 그 부와 가치를 만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왜 다들 집 한 채 없이 가난한 걸까?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회의 진보는 다 어디로 가고 다들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인트로에서 나왔던 질문에 답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입니다. 아까 인트로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0년 전 헨리 조지가 품었던 그 의문이 어쩐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당시에 헨리 조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안타까워했고 대체 왜 사회는 이렇게 진보를 하는데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지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나름대로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찾았는데요. 당시에 그가 제기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한 문제이듯이 그가 찾았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도 아직 유효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오늘 소개해드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는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영상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탐구할 아까의 그 질문은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진보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그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번째 내용인 지대, 그리고 3번째 내용인 토지 사유제입니다. 4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헨리 조지의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헨리 조지의 통찰에 의거해서 모두가 갈망하는 그것, 바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진보하고 특허가 늘어나고 생산력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은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 기이한 현상. 19세기 경제학에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큰 이론이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 이론은 사실상 하나의 공식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임금은 자본, 다시 말해 임금 기금 나누기 노동자 수다. 당시에 임금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까 공식에서의 분자, 임금 기금이 작아서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임금 기금론 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임금 기금론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임금 기금론, 임금은 노동자 숫자와 노동의 고용에 들어간 총 자본 사이의 비율에 의해 고정된다.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렵게 느끼는 말들을 보면 우리말 바로쓰기에서 알게 된 것처럼 단어 자체가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기금이란 무엇인지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기금이란 임금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그냥 인건비죠, 인건비. 임금기금론이 설명하는 이 사회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창업을 해서 진보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그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기금론은 누군가 창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그 자본이 없거나 적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에서 본 분자가 작다 보니까 임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핏 듣기로는 타당한 설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이 설명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을 언제 받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습니다. 앞으로 받을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먼저 제공한 다음에 돈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수원에 취직을 해서 사과를 딴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하루 일당을 미리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과를 따고 그 사과를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갖다 준 다음에 퇴근하면서 일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일당이 창업자가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돈이 아니냐, 즉 그 돈이 임금기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그 일당이 고용주가 미리 준비한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딴 사과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사과를 따서 그 사과를 고용주에게 주면 고용주는 그 사과를 팔아서 생긴 돈의 일부를 인건비로 준다는 거죠. 다만 이 사과를 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고용주가 준비한 돈, 임금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뿐이지 그 임금기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자가 딴 사과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사는 마을이 있다면 인건비로 돈을 주더라도 그 돈으로 다시 사과를 사서 먹을 것입니다. 그럼 그냥 인건비로 돈 말고 내가 딴 사과의 일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과 말고 다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인건비로 사과 대신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것입니다. 결국 인건비의 지급 형태가 돈이 되었던 사과가 되었던 간에 그 가치는 고용주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공식에서 본 분자, 다시 말해 고용주가 미리 준비한 임금기금이 작아서 임금이 작고 그것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가 가난하다는 말은 설명이 안 맞다는 겁니다. 당시 임금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이론은 아까 공식에서의 분모, 즉 노동자 수가 너무 많아서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식량의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생산물을 나눠 가져가는 노동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듣기에는 얼핏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이 설명도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헨리 조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의 설명을 반박합니다. 첫째, 인구는 한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둘째,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생산력도 증가해서 사회의 부도 같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극빈층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노동력이 증가하고 또 보건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혹시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 수준도 증가하고 한 사람당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임을 하고 아이의 수를 줄여서 다수의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소수의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만 증가하고 사회가 생산하는 부가 그대로라면 그 한정된 부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지니까 다수의 노동자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기술도 발전하고 특허가 늘어나고 생산력도 같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생산하는 부도 같이 커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사회가 진보하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굳이 자녀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한때 있었던 옛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임금 기금도 인구 증가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헨리 조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접근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때 필요한 것을 생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 생산의 3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토지. 두 번째, 노동. 세 번째, 자본. 네. 첫 번째, 토지. 뭔가를 만들려면, 부를 생산하려면 어쨌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꼭 농사가 아니고 뭘 만들더라도 사람이 공중에 막 붕붕 떠갖고 만들 수도 없고 어쨌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를 만들려면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실제로 부를 생산할 사람의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본. 흔히 자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돈을 떠올리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은 돈이 아니라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부의 농기구, 어부의 그물, 공장의 생산 설비, 프로그래머의 컴퓨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자본이 되고 어떤 때는 자본이 아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설계를 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데 쓰는 컴퓨터는 자본이에요.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퇴근해서 게임하고 구턴에 북튜브 보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는 컴퓨터는 자본이 아닌 거죠. 여하튼 이렇게 생산의 3요소로 우리는 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부의 총량은 다시 생산의 3요소의 보상으로서 분배가 되는데요. 이런 생산의 3요소에 대한 부의 분배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토지에게는 지대로 분배되고요. 두 번째, 노동자에게는 임금, 자본에게는 이자로 분배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 됩니다. 생산물의 부는 지대 더하기 임금 더하기 이자입니다. 헨리 조지는 바로 여기서 사회가 아무리 진보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생산물 빼기 지대는 임금 더하기 이자. 이 식에서 헨리 조지가 발견한 것은 만약에 생산물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지대가 따라서 같이 커지면 임금과 이자는 증가할 수가 없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아무리 사회의 부가 증가를 해도 지대가 따라서 같이 오르면 노동자의 임금이나 자본가의 이자는 증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가난하고 자본가도 그닥 부유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헨리 조지가 찾은 문제의 원인이 맞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들 아파트값 오르는 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알바생이랑 편의점 주인이랑 서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며 싸워요.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힘들어요.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한 퀴즈입니다. 월세가 좀 싼 곳에 가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멋진 경영 철학으로 입점을 해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한두 시간 줄을 서서 먹을 만큼 대박이 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 중 누가 가장 부자가 되었을까요? 1번,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멋진 경영 철학으로 식당을 연 창업자. 2번, 밤낮으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 알바생. 3. 그 식당에 신선하고 맛 좋은 음식 재료를 공급한 농부. 4. 그 식당 건물주. 5. 그 식당 주변에 살던 아파트 입주민. 자, 답은 헨리 조지가 발견한 원인과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짜 사회를 진보시킨 사람들이 받는 보상보다 그곳에 토지를 가진 사람, 그곳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지대가 훨씬 큽니다. 대체 이 지대는 어떻게 발생한 것이길래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일까요? 헨리 조지는 아주 기막힌 상상 실험으로 이 지대라는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 비옥함이 모두 동일한 토지가 있습니다. 모든 땅이 배산 임수의 조건을 갖춘 최고의 땅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심든 무엇을 생산하든 간에 단위 면적당 나오는 생산물의 양과 품질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상급이에요. 어느 날 여기에 정착하려는 첫 이민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첫 이민자는 이 땅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답은 아무 곳에나 정착하면 됩니다. 왜냐면 어디 정착하든지 간에 그 땅의 비옥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이민자는 비옥한 땅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고 거기에 집을 짓고 옷을 해입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홀로 먹고 살았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민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이민자는 이 땅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째깍. 네,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답은 두 번째 이민자는 가급적 첫 번째 이민자와 가까운 곳에 정착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비록 비옥도가 모든 땅이 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이민자 가까이 정착을 하면 둘이서 분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이민자야, 너는 농작을 해. 나는 옷을 만들고 있을게. 그래서 너가 만든 농작물의 반을 나한테 주고 내가 만든 옷의 반을 너한테 줄게. 아니면 또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이민자야, 너가 일단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쭉 밭에 이렇게 고랑을 내놔. 내가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씨를 이렇게 심을게. 야야야, 이거 사다리 좀 잡아줘. 아예 요번에는 우리 2층 집을 지어보자. 혼자서 하던 일을 두 명이서 하게 되니까 생산량이 훨씬 늘고 생산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이민자가 첫 번째 이민자와 먼 곳에 떨어져서 둘이 그냥 각자 도생했다면 그저 혼자 살아가는 스스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도 벅찼을 겁니다. 이렇게 둘이서 잘 협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번에는 세 번째 이민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민자는 이 땅 어디에 정착해야 했을까요? 네, 이제는 굳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네요. 앞서 정착한 두 명의 이민자 근처에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던 엄청 멋진 일들을 해내고 훨씬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민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의 효과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100번째 이민자가 여기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땅의 비옥도가 모두 같더라도 앞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의 땅의 가치가 훨씬 커졌습니다. 사람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발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진보할수록 사람들이 모인 곳의 땅값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럼 그 땅값은 언제까지 올라갔을까요? 아까 헨리 조지의 공식을 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산물 빼기 지대는 임금 더하기 이자.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오른다면 임금과 이자로 돌아갈 보상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자본가는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럼 이 땅값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의심하던 그것입니다. 노동자가 겨우 먹고 살 만큼 자본가가 최소한의 이자만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 노동자와 자본가가 다른 땅으로 떠나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 때까지 땅값은 올랐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 섞여 살 것이냐, 미개척지로 떠날 것이냐. 미개척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비록 내가 생산한 가치에 비해 내가 받는 보상이 적다고 하더라도 미개척지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도시에 섞여 비싼 월세를 좀 내더라도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이득이었습니다. 사회가 진보할수록 지대가 따라서 커지면 임금과 이자는 증가할 수 없다. 이것이 헨리 조지가 설명한 지대가 생기는 이유이자 사회가 아무리 진보해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야, 진짜 멋진 상상 실험 아니었나요? 이토록 명쾌하게 지대를 설명하고 사회가 진보하는데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다니 소름. 레전드. 더 놀라운 것은 200년 전에 헨리 조지가 발견했던 이 지대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임금과 이자가 최소한으로 유지될 때까지 지대가 오르는 일은 정상적인 걸까요?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오르면 뭐 좋기야 하지만 이건 정당한 일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튜브니까 헨리 조지의 생각을 제가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헨리 조지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인의 입장도 한번 정해보세요.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가 정당한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탐구했습니다. 첫째, 토지 사유제의 시작. 두 번째, 토지 선점의 정당성. 세 번째, 토지 사유제의 결과.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와, 이거 토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아, 저기 누구한테서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토지를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아, 그거 저기 누구한테서 제가 또 샀어요. 이렇게 계속 되짚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토지를 선점하고 있던 어떤 권력자가 나오고, 사람들은 그 권력자에게 어떤 공로를 인정받거나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땅을 하사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권력자는 이 땅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아까 상상실험과는 다르게 현실에서의 땅의 비옥도는 모두 다르죠. 게다가 비옥한 땅은 무한정 있지도 않고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한정적인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선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선점을 해도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뺏으면 그냥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점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 땅을 뺏기지 않을 만큼 강하던가, 아니면 그만큼 강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던가, 여하튼 토지 사유제의 시작은 무력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토지를 먼저 선점했습니다. 저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땅 주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헨리 조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늦게 태어난 후대 사람들보다 토지를 더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일까? 자연은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더 큰 소유권을 부여한 것일까? 그냥 태어난 순서가 다를 뿐이지 어느 시대에 태어나건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자연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 누군가 무력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 소유권은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 운 좋게 부모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도 언젠가 그걸 물려받아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토지를 가진 사람 밑에서 일하는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유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헨리 조지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노동자와 자본가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토지 소유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진보하더라도 사회가 진보하는 데 기여한 노동자나 자본가보다는 그 진보하는 도시의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더 큰 부가 돌아갔습니다. 헨리 조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봤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은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말고 나라가 소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토지를 몰수해서 전부 다시 나눠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두 주장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땅을 갖고 관리하거나 토지를 전부 몰수해서 재분배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상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수용할 만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한 거죠. 헨리 조지가 생각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면서도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부를 공동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토지세였습니다. 지대는 땅 주인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대는 우리 모두가 사회 진보에 기여해서 생긴 가치죠. 이 가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국유화하자느니 토지를 전부 몰수해서 재분배하자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헨리 조지는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면서도 이러한 불공평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토지세입니다. 토지에서 얻은 지대를 세금으로 걷어서 이걸 실제로 사회를 진보시킨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과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니까 전보다 더 열심히 경쟁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회는 더욱더 진보할 것이고 빈곤한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사회는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헨리 조지는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빈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빈곤을 보고 진정 가슴 아파 질문한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오늘날에도 유용한지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꿰뚫어 본 문제의 핵심과 그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놀라운 통찰이 담긴 상상 실험으로 설명해 모두를 감탄하게 한 책,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진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세요. 비옥한 토지 말고 사람이 모이는 대도시나 그 인근에 부동산을 사세요. 그 도시에 사람이 모여들수록 거기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특허가 나오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 품질이 좋아질수록 그 사회에서 창출된 모든 진보의 가치는 결국 다 땅으로 흘러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